자, 드디어 우리가 많이 기다리던 미국의 핵심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표가 그래도 다행히 우리의 기대와 맞물려서 좋게 나타났습니다. 자, 과연 이 CPI 결과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CPI 결과부터 한번 볼 텐데요. 헤드라인 넘버는 정말 만족스러웠었고 사실 우리는 그 속에서 세부 내용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중고차 값은 어떻게 됐는지, 뭐 에너지 가격 어떻게 됐는지, 음식료 값 어떻게 됐는지, 또 쉘터 가격 어떻게 됐는지. 자, 일단 이번에 확연히 꺾인 이 물가지표 어디서 가장 많이 꺾였어요? 예, 이번에 그 꺾인 물가지표의 주 원인은 중고차 가격이 전달 대비 2.4%나 하락한 것이 주 원인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뭐 일부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그 가장 중요한 둔화 신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고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구재 소비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고차를 사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차를 타면서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일종의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가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에는 차 같은 거는 잘 바꾸지를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고차를 수요를 안 하는 것이죠.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 본격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을 느껴서 소비자들이 중고차에 대한 수요를 줄여서 네. 그게 반영이 돼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조짐을 보였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물가가 잡힐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로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 이번 CPI 하락의 큰 원인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코어 CPI는 여전히 좀 높은 상태예요. 물론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습니다만 코어 CPI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예, 일단 코어 CPI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해가지고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네네. 이번에 약간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전달 그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했던 것은 이제 8월 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적으로 물가 상승이 꺾였다라고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주거비가 소비자 물가에서는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완전히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저희가 보려면 주거비가 이제 둔화돼야 되거든요. 상승률이. 네. 그런데 주거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전달 대비 0.8%나 상승을 해서 그 상승 추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거비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그 집값이 전국적으로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집값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미국 네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월세로 거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못 사게 되면 월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문제는. 그럼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게 주거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월세 가격이 오히려 월세가 네. 오릅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의 주거비를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월세는 당분간 상승을 하는 것이죠.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데 도시 지역의 월세가 지나치게 많이 상승할 경우에는 도시 지역의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도시 지역의 월세를 사는 주민들이 결국은 그 월세를 감당 못하고 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나가게 돼야만 도시 지역의 월세가 결국 잡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려면 시차가 존재하는데 최근 달러스 연방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시차가 무려 16개월이나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2달 전부터 미국의 집값이 잡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차를 감안하면 주거비는 무려 2024년 2월이나 3월에나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거든요. 네네. 예상이기 때문에 네. 이 주거비가 잡혀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본격적으로 잡히려면 아직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아하, 이런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8.2%에서 7.7%로 0.5%포인트나 급격하게 내려갔잖아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예. 이 소비자 물가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주거비가 네네. 아직 하락하려면 좀 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요번에도 전달 대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네. 에너지 가격은 이제 또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요번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에너지 가격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다음 달에 다시 그렇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라서요. 네네. 지금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에 계속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세부 내용은 그렇고요. 그 요즘에 이제 연준에서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또 그 고용 시장 아니겠습니까? 고용 시장의 임금 인상률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고용 비용 지수라고 해서 ECI도 1.2%대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고용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인플레이션 고용 관련해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은 뭐 최근에 발표한 실업률 3.7%밖에 안 돼서 네. 미국에서 이제 미 연준이 장기 실업률이라고 보는 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미 연준의 정책 목표 중에 하나는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미 연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빈 일자리를 갖다가 실업률로 나눠준 거를 갖다가 이제 노동시장의 경색도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게 뭐 최근에 1.8배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빈 일자리가 실업자 수의 뭐 거의 2배 육박할 그러니까요. 정도로 노동시장에 과열된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었는데요. 네네. 놀랍게도 이제 임금의 상승 속도가 물가의 상승 속도보다는 느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요번에 발표 자료에도 보면 10월에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 네. 그것은 오히려 전월 대비 0.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이 네. 전월 대비 0.1%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 상승률을 감안해 보니까 빼준 임금은 거거든요. 임금 내려갔더라. 상승률에서. 네. 예. 그러니까 물가보다 월급이 느리게 올랐다라는 그렇죠.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빈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네네. 구직자는 부족해서 서로 회사에서 노동자를 갖다가 모셔가려고 경쟁하는 상황이면 네네. 더 높은 임금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임금의 상승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보다 빨라야 정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느리다는 거죠. 우리가 네. 데이터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최근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데이터도 보고 이랬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인 요즘의 현상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뭐냐면 실업자만 직업을 찾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취업해 있는 노동자들도 현 직장에 만족을 하지 않고 빈 일자리가 채용 공고가 날 때마다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지원자들이 넘쳐나니까 높은 임금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업률만 봤을 때보다는 미국의 고용 사정이 좋지는 않다. 이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그 임금 상승률보다 예. 물가 상승률을 더 떨어뜨려야만 하는 필연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거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인상은 속도는 적을지언정 좀 계속 오래 되겠네요. 예, 뭐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소위 이제 물가가 많이 상승을 하니까 노동자들이 임금도 올려달라, 나 살기 힘들다. 네네. 그러면 임금을 다시 기업이 올려줘야 되고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시 또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네. 이렇게 임금 상승이 또 물가 상승을 촉발하는 이런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뭐 실업률이 낮으니까 우리는 물가부터 잡아야 되겠다 이러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실업률은 낮아도 미국의 노동시장이 소위 말하는 이제 노동력이 효과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현 직업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이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업률은 낮아도 이게 뭔가 이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돼 있지 않는 안 좋은 상황인 거기 때문에 네네. 실업률 하나만 보고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경착륙으로 갈 수도 있다. 네네. 이런 나쁜 시그널로도 볼 수도 있어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종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동일한 결론으로 도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연준 위원들 간에도 예. 말도 많이 엇갈리고 그렇죠. 좀 예.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 예. 이어질 수 뭐 있겠네요. 그러니까 비둘기파들이 오히려 더 이제 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금리는 뭐 일단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는 5% 이상, 뭐 5.2% 정도까지 이제 염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도 계속 올릴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예측하기도 그 최종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네. 한 5.25%까지 가지 않을까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에서 주목하는 것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도 좀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연준이 타겟으로 하고요. 네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2%대로 맞추는 것을 물가 안정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10월 달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한 2% 정도 낮은데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여전히 뭐 하락을 했지만 8%에 근접하게 나오는 걸 보면 이달 말에 발표될 10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 역시 뭐 여전히 뭐 6%대에 근접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인 2%에 여전히 3배에 근접한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뭐 속도는 조절할 수 있으나 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으로 속도는 조절할 수 있으나 당분간 고금리로 이제 유지하거나 긴축을 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네네. 전환할 지금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지난 밤 사이에 많은 연준 위원들의 그 인터뷰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환영할 만한 지표지만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뉘앙스들로 많이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래 저희가 뭐 중간 선거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CPI가 워낙 뜨겁게 나와서, 그러니까 워낙 크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CPI를 좀 뒤로 살펴봤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